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우선 미국과 이란이 이 교전 중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닷새 만에 이란이 다시 이 중동 미군에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점인데 보면은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60조 5,4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워낙 시장 컨센서스는 64조였고 사실 가면 갈수록 조금 내려오는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했다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순이익은 94조를 돌파를 하면서 삼성을 제쳤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고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닌데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주주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반도체 연구원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는데 분기 사상 최고치였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경쟁사 대비 약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눈높이가 60조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리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컨센서스보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나온 실적 수치 자체는 이제 주가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ADR 통해서 신사업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전략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업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하반기 가격 협상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AI 캐펙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로 주가 조정을 받는 건데 이 AI 쪽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면 주가는 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LTA에 대한 보다 좀 디테일한 내용 공유와 주주 환원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디램 가격도 전분기 대비해서 30% 인상됐다라고 얘기했고 LTA 이런 부분으로 기본 한 5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한 10여 국가 협력을 맺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컨콜의 내용까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또 좋을까요? 또 듣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좀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할 걸로 보여서 실적으로 보나 이제 주주 환원 강도로 보나 이제 더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 쪽 우려가 좀 완화되면은 좀 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실적과 그리고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간파해 보시는 그런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인주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간 10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호실적과 함께 코스피가 6,200선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6,200선은 내려놨는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또 경신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 64조 원가량이었는데 이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약 75%가량이기 때문에 100원을 팔아서 75원, 76원가량을 건지는 굉장히 큰 영업이익률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운데에서 마이크론 다음 가는 글로벌 2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09%가량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앞서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확정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도 잘 주목해 보시죠. 이 외에도 삼성전기 같은 MLCC 관련주들 장 초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줬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0.8%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LG 이노텍도 어제 삼성전기의 급락과 함께 16% 급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약보합권으로 움직였는데 낙폭 키우면서 1.56%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자면요.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합니다. KB금융이 3%, 하나금융지주 3% 넘게 상승, 우리금융지주도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금융주 안에서 은행업종이 강한데요. 이제 FOMC 현지 시간 28일 개최하는 가운데 29일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 깜짝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를 웃도는 상황인데요. 만약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은행주에는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국내 은행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KTNG와 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KTNG 4% 넘게 급등 중이고요. 삼양식품과 오리온도 9%, 6%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방어주가 힘을 내주면서 코카콜라가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음식료주가 강하다는 점 함께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셀트리온이 연일 강합니다. 오늘도 5% 넘게 튀어오르는데요. 저번 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어서 오늘 셀트리온이 ADC, 항암제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비만약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연내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수입 금지 명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로봇주들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다만 현대모비스 5%가량 오르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파란불을 켜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전닉스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이 일제히 반등해줬었고요. 로봇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이 많고요. 어제 두 자릿수 급락에 이어 오늘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도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SPG는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1% 가까운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현대무벡스도 6%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 두 자릿수 급등해서 1% 상승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로봇주들 지금 수급이 이동함에 따라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로 이동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다시 힘을 내려놓고 있다는 점이 체크되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 좀 재점화됐다는 점이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에서, 미군 측에서 이란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를 요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된 기술주는 조금 부담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닥이 좀 아쉽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함께 움직여줬었는데요.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1.7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700선 오늘 회복해줬었는데 이를 내려놨고요. 69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6,2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어제 급락을 딛고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모였는데 일단 0.75%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지만요. 6,100선까지 내려놨습니다. 6,058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SK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0.7%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장 초반 순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고요. 2,050억가량 사들입니다. 기관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9,200억가량, 약 1조 원가량의 순매수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은 1조 1,0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5조 원 가까이 출하됐는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별일이 없으면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이 될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과거 통계가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그런데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0% 이상 밀려서 마감되게 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종가가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과거 데이터상 그러고 또 6월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급락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마감될 확률이 크다라는 분석 데이터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됩니다. 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프닝 때 또 미국과 이란의 교전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을 누를 수 있을 수 있는 요인임을 알고 오늘 어쨌든 과거 데이터상 종가의 힘이 있을지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 좀 반가운 그런 대목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반도체가요. V자 반등이 곧 가시화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우리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을 해보면 오늘은 29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가 거의 30% 급락을 했거든요. 28.9% 정확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게 IMF, 그러니까 1997년도 10월에는 한 27% 정도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도인데 그때 23에서 24%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7월 코스피가 28% 넘게 급락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 월간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우리가 7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진 데에는 첫 번째,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해죠. 그리고 돈 빌려서 어쨌든 뭔가를 합니다. 그런 차입금이 늘어날수록 AI 인프라 투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투자가 이후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인데 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 근거로 보면 200년 동안 기술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 산업 버블이라는 거는 미국 GDP 대비해서 5에서 6% 비중일 때 산업 버블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올해 AI 투자를 미국 GDP 비중으로 살펴보면 2.5%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산업 버블 5에서 7%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산업 버블을 얘기하는 게 너무 이르다라는 데이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이번 주 들어서 D램이고 세계 4위의 D램 업체인 중국 창신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중국산 DUV 노광 장비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좀 바짝 긴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 증권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기술 수준인 바 사실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장에서 통하려면 성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율. 사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쓰면 수율이 굉장히 낮은 거라서 이거 불량품을 생산해내는 거죠. 이런 수율도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전반적으로 고객 인증이 앞으로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공개가 되고 상장이 되는 건 좋은데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상업적 경쟁력 검증 단계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친 이후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라서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차이가 난다라고, 기술적인 우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국산 제품이나 기업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바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평균 고점 대기 반토막, 딱 반토막이 났거든요. 51%나 빠진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PER이 4배까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모두 3.78배, 이런 4배 밑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는 미친 듯이 몰리는데,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도 메모리 수요가 가속이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 바, 반도체는 V자 받는 가시권에 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런 데 많이 지금 점수를 잃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매력적인 역시나 최선호주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 V자 반등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증권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ESS라고 해서 오직 너만 믿는다 이런 얘기로 한국투자증권이 리포트를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난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반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조합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두 개의 조합뿐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BESS가 왜 필수적인가를 봤더니 가스 발전 연계해서 데이터 센터 출력 안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한데 제대로 안정적으로 저장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BESS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BESS 힘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BESS 수주에 대한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형주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관심주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 산하에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2031년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대비 60%나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전력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력 싸움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지 뭔가 AI 혁명에 대처를 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곳곳에서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건설을 불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곳곳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히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중단 위기에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오하이오 주민 투표가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만 찬성을 해도 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을 또 바꾸거나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BNEF에서도 얘기했죠.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전문기관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폭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엄청 덥죠. 에어컨 많이 트시고 자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폭염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 영향인데 미국에서 지금 50개 주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전력 부족 현상을 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확대가 됐을 때 이 공급난은 더 심각한 수준에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텍사스주는 예라고 하는데 텍사스 AI 혁명 시대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태양광과 BES가 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텍사스는 좀 예외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BES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BES에 기댈 곳이 이쪽에 좀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서사를 잘 보시면 미국 AI 시장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K 전력기기나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많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유지하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나타났고요. 마진이 괜찮았고 신규 수주와 또 수주 잔고가 괜찮았는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한 45% 가깝게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30% 가깝게 불어난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신규 수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을 얻어갈 수가 있었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비중을 16%까지 우리는 끌어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를 봐서라도 주가 좀 연동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뭐 전기를 차단하거나 다시 이어주거나 고로한 장치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빅테크향 배전기기에 대한 납품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전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초고압 변압기가 주력 제품이었다면 효자 품목이었다면 이제 배전기기, 회전기기 이러한 섹터들이 데이터 센터향 외향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효자 품목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미 1조 넘는 장기 계약도 확보한 그런 흐름들은 있네요. 3분기 그룹사에서 엔진형 발전기 수주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배전도 역시 성장 국면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각 섹터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의 종목들이라고 스토리텔링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은 결국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뭔가 보인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중공업이 4행정 엔진 증설 시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혁명 안에 있는 걸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보 차저라는 건 그러니까 엔진에 공기를 막 주입을 시켜서 출력을 좋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터보 차저라고 하는데 그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상반기 수주 괜찮았거든요. 상반기 수주 양만 보면 작년 수주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린 데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조정이 됐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분기 실적은 그러나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엔진 납품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캡티브 그룹사 안에 그런 수주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물량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품 이익 성장과 영업 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인데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고 94,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웃돌아서 나왔고요. 첫 번째 방산이 괜찮고 두 번째 필리조선소가 개선되고 있고 세 번째 ICT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방산 쪽 보면은 레이더나 그리고 뭐 지구처럼 적외도 위상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가 잘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는 다만 자체 투자 집행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투자에 쓰는 돈이다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824억 원의 적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적자 폭은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다고 해서 필리조선소는 좀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ICT 이런 부분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어놨고요. 중요한 건 실적인데 결국 내년에 가파른 이익 성장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라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주 모멘텀을 조금 더 실어갈 수 있다면 하나 시스템 전반적으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반등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을 잘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정말 잘 안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해서 17% 넘게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어느덧 33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BTS에 대한 콘서트 매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좀 상당히 큽니다. 매출 원가율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그래도 상회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음반원 매출 괜찮았고요. 공연 매출 같은 경우에도 6,400억 원 이상 나왔는데 360도 공연이라고 해서 무대를 이제 중간에 놓고 모든 관객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효과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온라인 스트리밍도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과 여기에서 지금 장기적인 수익성을 의외로 저연차 아티스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테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누적 판매 음반이 300만 장이 그린 그 부분이 이제 팔렸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 투바투, 엔하이픈, 캐츠아이, 리세라핀 이런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중장기적인 수익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런 모멘텀을 쉬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시간이 언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목표 주가는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눈높이는 낮는데 이런 부분이 다 뭉쳐서 오를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머니코드에서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게 또 어느새 턴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턴하는 시점 또 잡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섹터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시장입니다. 2대1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좀 맥점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콜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지금 보면은 그저 날씨가 더운데 어제는 지수까지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평균적인 전망치를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실적이 좋느냐 보다도 이 컨센서스가 어떻느냐가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SK에서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상회했느냐 아니면은 뭐 부합되느냐 하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오늘 SK하이닉스는 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컨센서스가 이 실적을 보는 것보다 더하냐면은 우리 시장의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와 실제 실적의 차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너무 좋은 것보다는 그 기대 심리가 오늘 너무 좋았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친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 삼성전자 반도체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라인은 뭐냐면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 지지하는 박스. 우리 지수도 6,000포인트를 지지하는 박스, 하이닉스도 150만 원을 지지하는 박스, 그죠? 삼성전자도 20만 원을 지지하는 박스,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6월달, 7월달 너무 힘들었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지금 700포인트를 깼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800포인트일 때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를 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기술적 흐름에서 딱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들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었을 때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보는 건 뭡니까? 이 기술적 흐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합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에는 코스닥에 누군가가 손을 뻗친다라는 이런 보고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 간다고 해서 이제 다른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안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게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많이 흘러내리고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TX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쳤거든요. 지금 뭐 시총을 대변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 그죠 파란불을 내니까 이제 이 모양새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개별 종목들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의 지표는 밀리고 있는데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냐면 조금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AI 관련한 종목들 오늘도 단알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제는 셀바스 AI가 그러니까 이 AI 관련한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오늘은 또 내일은 하루 쉬었던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이렇게 자꾸 순환고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다소 지금 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요 지금 어떤 박스권의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150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140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요걸 보면은 다시 추세선을 살리면 180, 200 요렇게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밑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너무 낙관하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위에서 사셨다면 그 밑에서 박스권을 잘 유지한다면 다시 시장이 터닝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맞추셔서 또 뭡니까 정고점을 바라보는 뭐 이런 어떤 형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토요일마다 하는 이나닉 333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 최고점에 하셨을 때 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이거는 나올 수 있다. 그죠? 5만 원을 깨지 마. 그래서 5만 원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가를 맞추신 분들이 지금도 뭡니까? 20만 원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우리 지수를 대변하고, 그죠? 이 지수, 그럼 얘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5천, 4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수도 6천 포인트를 계속 지지해 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요.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서 시장의 변동성 파고를 잘 넘을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뭐니 해도 시장 급락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에 투자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급락의 장을 좀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과잉 청산의 막바지인지 아니면 이제 펀더멘털이 아예 훼손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죠. 좀 쉽게 더 얘기하면 혹시 뭔가 경기에 또는 업황에 문제가 생겼냐 아니면 수급 이슈냐 네. 쉽게 보면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수급 이슈가 좀 크다. 수급.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레버리지 청산 이게 다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파니까 이제 빠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했었을 때를 그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좀 더 좀 명확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이제 최근 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 이걸 보통 최대 하락폭, 영어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과거에 지난 2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하락, 그러니까 보통 20% 전후로 넘어가는 이런 하락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빠졌는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막대기가 한 20% 전후에 있었던 것은 이제 2007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시작 맞배기였죠. 그때 한 18% 한번 빠졌고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때가 한 20% 한 달 한 반 만에 이렇게 다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도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2년 전, 이때도 한 26%, 이 또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은 3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 요게 이제 한 20% 빠졌는데 지금은 보시면 34%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고점 대비 6월 21일인가가 고점입니다. 네. 그거 대비 이게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건데 거의 34%니까 과거 역대급으로 세 번째 많이 빠진 겁니다.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언제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뭐 리만 사태, 리만 파산하고 그때 여러 개의 회사들 망했죠. 그런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기에 있을 때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고요. 5% 가까이 이렇게 났었고. 두 번째로 심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위기. 네. 한 달 사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거의 44% 빠졌습니다. 이거 뭐 전 세계가 다 멈춰섰으니까. 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6월 말부터 어제까지의 하락세가 가장 지금 코스피가 컸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지금 이번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말씀 주셨던 펀더멘탈 이슈가 있었어요. 두 번 다 침체가 왔었습니다. 미국발 침체가 왔고 특히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도 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수출이 둔화되면서 2009년도에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침체가 있었을 때 40~50%의 낙폭을 보였었다. 2020년 3월도 짧긴 했지만 미국이 공식적인 침체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혹시 침체가 우리가 왔는데 모르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역대급 수출의 올해 GDP 성장률 4% 이상도 막 보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도 188% 급증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침체가 있을 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 둔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2% 중후반대, 20% 초반에서 중반대의 올해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도 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침체가 안 왔는데 이렇게 심하게 빠진 거는 하나밖에 없다. 수급이다라고 수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제가 따로 이제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반도체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형 반도체 ETF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조 원 들어왔거든요. 7개월 동안. 근데 그 직전에 작년 말부터 그전 9년 동안 지난 9년 동안 들어왔던 돈이 9년 동안 220억 달러입니다. 네.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9년 동안 들어왔던 22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460억 달러가 들어왔으니 어마어마하게 반도체에 자금이 쏠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이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이제 쏠리면서 그런 소위 비유 많이 들죠. 영화관 같은 데서 동시에 좁은 문 하나로 다 빠져나가려다 보면 뭔가 다치고 뭐 사고가 난다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 한 2~3주간 좀 많이 보아왔던 현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침체가 아닌데 이것이 50%를 향해서 간다라고 노정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이제는 바닥을 찾아야 될 시점에 와 있는 정도의 수준에 특히 어제 하락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여기서 추가 하락을 엄청 염두에 두면서 걱정을 하겠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평상스윙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서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수급이 발목을 잡은 이유가 굉장히 큰데 언제 발목을 좀 놔줄지 그때가 이제 반등 시점일 텐데 아직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SK 하이닉스 실적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드리긴 했는데 분기 사상 최대를 찍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TSMC 결국 또 제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은 64였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60조 그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컨센은 하회한 거고 컨콜에서도 괜찮은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SK 하이닉스는 현재 마이너스 4%거든요. 거의 5% 가깝게 못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네.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컨센서스를 하회한 또 컨센서스가 좀 높기도 했죠. 한 65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1차적으로 이미 한번 한투증권에서 그런 보고서가 났죠. 60조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한번 두들겨 맞았었고 그것이 확인된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최근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오늘 아마도 주가가 좀 실망 매물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좀 너무 많이 빠졌죠. 네. 반토막. 예.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좀 과도한 하락 생각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렇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고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탑 5 안에 다 들잖아요. 1등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이것을 갖고 실망을 한다라는 것은 좀 뭐랄까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 네.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가라고 주가를 쫓아가는 이제 어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셨던 대로 전망이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내놓은 것들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펀더멘탈 이슈는 전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과밀한 거래 많이 몰렸고 레버리지까지 몰렸던 것들이 지금 이제 풀어지는 언와인딩이라고 하죠.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심한 데도 있습니다. 굳이 이게 이제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더 안 좋은 거 보면 조금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위로가 조금은 되죠. 옆에 키옥시아 보시면은 아마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 더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들 지금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조정폭도 좀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중국 이슈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정말로 큰 원인이 돼서 지금 주가가 빠진다가 보다는 뭔가 좀 그 너무 과도한 비중을 조정할 때의 필요한 요 타이밍에 그 재료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한 달 전이에요. 이제 6월 23일에 SK하이닉스가 시간 외에 거래해서 300만 원 갔다가 현재는 뭐 오늘 뭐 5.6%까지 떨어지는데 146만 원까지 추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진 거라서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증권사에서 더 간다고 했었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곤욕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SK하이닉스가 5에서 이렇게 6% 낙폭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한 4% 올랐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거든요. 이렇게 좀 동조화되고 있는 흐름들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나 단일 종목, 뭐 레버리지 그런 부분이나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성이 안 흔들렸는지 또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계속 그 국내의 그 레버리지가 해소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헤지펀드 관련된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해소가 좀 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야수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야수의 심장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중에 제일 큰 게 코덱스 SK 하이닉스, 두 번째로 큰 게 타이거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오지는 NAV나 뭐 AUM으로 알 수가 없고 상장 좌수를 봐야지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상장 좌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지금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은 거의 5월 27일 날 상장된 다음에 거의 지지난주 금요일 수준까지 계속 올라와서 한 280% 자금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빠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들어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타이거는 더 많은 360%뭐 이 정도 돼요. 저희 늘어난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빠질 때 물을 탄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뭐랄까 기회를 보고 들어왔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네네. 계속 들어오다가 드디어 최근 며칠 보시면 이게 어제까지거든요. 최근 한 4일 보시면은 조금씩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레버리지로 과도하게 쏠리던 자금들이 조금씩은 이제는 이탈을 하고 있다. 안심해서 놓고 보면 요거 단기적으로 보면 요것도 악재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탈이 더 있어갖고 아마 자금이 빠질 수도 있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한번 좀 지나가야 될 거라 봐야 될 것 같고 레버리지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펀더멘탈에 좀 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좀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가 하락은 좀 가슴 아프지만 레버리지가 같이 빠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길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추세의 전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실사를 다녀오시거나 중국 AI 혁명을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중국에 대한 공포를 최근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듣지는 않았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그 상신 메모리 반도체의 상장도 있었고 그리고 DAU라고 해서 노광 장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차이나 반도체 리스크가 부각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들도 상장된 이상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검증 거치기 전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떨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아마 한 4, 5월 달에 똑같은 뉴스가 나왔으면 다 콧방귀 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같은 뉴스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잘 주셨지만 중국의 이러한 DUV 장비를 납품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고 하도 이제 미국이 쪼아대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력 갱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네. 근데 다만 다들 지금 체크되고 있는 것은 기술 수준도 확실히 ASML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실제로 양산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삼전 닉스와 마이크론이 다른 데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출하하는 것은 그 양산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율.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많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여전히 이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미리 당겨갖고 걱정할 필요는 너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건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릴 누군가를 찾다가 중국 뉴스가 좀 얻어 걸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성능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수율, 고객 인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중국은 잠룡인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네. 위험이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번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좀 길게 따돌리려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 자체는 그 소위 그 중국과의 그 격차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초격차 유지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FOMC 신경 써야 되는데 내일 이 시간이면 이제 다 알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되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 때문이란지 몰라도 원래 7월 달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다가 한 주 만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이 좀 갑자기 확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지금 연초에는 원래 올해 한 3번 인하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금 연초에 했던 주황색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오히려 3번 인하에서 1번 인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과 중간에 있었던 물가, 높은 고물가 지표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1번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은 9월이 첫 번째 인상 가능성으로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실제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 여전히 낮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 워시가 어떤 형태로 시장과 우리 첫 번째 한번 봤죠. 두 번째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번에 그 하원 상원 청문회 그 보고에서도 봤지만 정말로 뭐랄까요 속내를 안 드러냅니다. 네. 그 시장이 뭔가 뭔가 힌트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도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그러니까 소위 금리가 말씀 주신 대로 하향 안정되는 그러한 모습, 적어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현재 향후 하반기에 좀 상당히 어렵게 시작한 이 하반기 증시를 그나마 좀 기대를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는 FOMC의 내일 그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에서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이드카가 42번째나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변동성 관리라는 것이 말이 되냐 싶기도 하면서 사실 지나가 보면은 공포에 샀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포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지금이 적극 매수의 구간인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꿈은 그거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게 꿈인데
그 글자 그대로 꿈입니다. 현실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 남아 있으려면 내 포트폴리오가 올라갈 땐 좀 덜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 덜 떨어져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월부터 10월 그 사이 정도는 소위 기간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10월까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의 계절적인데 평균적으로는 3월 쪽에 픽 한 번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두 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붉은색이 올해 지금 가는 건데 따라가고 있죠. 근데 올해 또 중간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간 선거에는 또 좀 요 기간이 좀 부진한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지금 만나는 시기라 미국 투자자들도 좀 초긴장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먼저 매를 맞아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이제 마음에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추가적인 그러한 소위 가격 조정 가능성은 저는 지금은 많이 낮아졌다. 보고 있지만 기간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린 이유가 레버리지에 손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면 항상 악수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뭐랄까요. 긴 호흡으로 좀 시장을 임해야 지금 이미 바닥을 근방에 와 있다고 저 생각하는 이 시장에서 버텨내야만 그다음에 상승장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하면서 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매일같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뭐 밉지만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그걸 복구시키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무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8월, 다음 주면 8월입니다. 8월 전략 앞세워서 여러 가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6천선을 내려놨습니다. 아쉬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까지 하락 전환되며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하면서 장 초반 3% 넘는 상승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가져가는데요. 코스피 5,758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락하면서 6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4% 넘는 급락으로 어제 10% 넘는 급락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장중 수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수급을 매수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매수폭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900억가량 소폭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1조 2,900억가량 담아내곤 있지만 오늘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개인의 1조 4천억가량의 순매도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500억가량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 개인은 400억가량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4원까지 저점을 좀 낮췄습니다. 어제 1,470원 선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 1,454원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과 E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76%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에 이어 2위이고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까지 앞섰는데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중심 제품 믹스 개선이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린 가운데 상반기 누적 매출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올해 2분기 매출이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실적 호조의 배경으로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강세와 제품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약 5% 가까이 밑돌면서 아쉬운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8.97%가량 급락하면서 장중 변동성을 보입니다. 장 초반 160만 원 선까지 회복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어제 150만 원 선에 마감한 데 이어 141만 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삼성전자도 4.32% 가까운 하락 21만 원 선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SK스퀘어가 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됐었습니다만 지수가 8.9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수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앞서 발동됐었는데 코스닥도 뒤이어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5.2% 가까이 하락한 669포인트에 10시 58분을 기점으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수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앞으로 출시되는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전력 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과 전력 인버터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외신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대책이라면서 중국이 히토류 광물 시장을 독점한 사태를 선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신규 모델에 즉시 적용됩니다. 이미 승인된 제품도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점유율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유니트리 등 중국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추가 대중 제재로 국내 로봇 관련주가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로봇주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조금 아쉽게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로봇주들도 장 초반 이 소식과 함께 튀어 올랐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기술주 일제히 급락하면서 로봇주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현대 모비스 0.34% 하락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로봇주 힘을 못 쓰는 가운데 TXR 로보틱스도 상한가가 깨졌습니다. 27% 가까운 상승.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중소형 로봇주들의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의 주가는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650원 선 거래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수익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주목을 내려놨습니다. 네, 하이브가 BTS를 필두로 한 아티스트의 컴백과 월드 투어 효과로 2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브는 28일 2분기 매출은 1조 4,500억 원을, 영업이익은 1,70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연 부문이 6,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가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4월부터 시작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는 공연이 개최되는 지역마다 대규모 경제 효과를 내며 BTS 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양이틀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세론이다라면서 목표가 35만 원을 제시하는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최소 내년 2분기까지 연동될 호실적이 예상되고 향후 1년간 뉴진스 등 주요 IP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지만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14% 넘게 급락하면서 16만 1,5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하이브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으로 두 자릿수 급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하이브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SM 5% 넘게 하락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JYP 엔터테인먼트도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며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양대 지수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는 걸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일제히 전환되면서 양대 지수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장기전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어제 이 시장에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수들은 오늘 크게 시세 못 내는 종목들 위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1순위 삼성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관망세 보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째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테스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힘을 조금 내다가 지금 상승폭이 점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장비단의 이슈가 있죠. 중국의 DUV, 노광 장비 양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도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매수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지금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장 그래도 조금 반등에 나서는 듯 하다가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장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 항상 이유를 묻는데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뭐 제가 뭐 이유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온갖 방송에서 이유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유추하는 거고 그 말하는 사람들도 이랬을 수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다.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였다. 그게 몇 프로가 작용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지는 아무도 그걸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거를 다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뭐 강연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주식 스터디의 모임의 장이다. 퇴근하고 혹은 주부님들이 남편 출근하고 보내고 내가 스터디의 장이어서 내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스터디 공부식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취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피하고 하락, 그 장대비를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번개를 피하고 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뭐 그래도 공부할 맛이라도 나지. 지금 그걸 안 피하고 이거를 공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지옥 아닌가요? 아예 스터디에서 나오셨을걸요? 그렇죠?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내가 공부한 스터디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언제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운 고점에서 뭐 몇 년 만에 고점에서 사는 거다. LG전자 무슨 현대차 뭐 계속 장기적인 그림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도 드렸었고 그리고 아무리 늦었어도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거나 아니면 워낙에 채널이 많으니까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오를 때는 다 좋은 얘기만 하고 15,000핀이 무슨 그게 아래서부터 계속 그렇게 불을 지피면서 왔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막 불타오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성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라도 그렇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결정적인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도저히 지나치고는 용납할 수 없는 힌트들. 그렇죠?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아무리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지금 맞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결정적인 어떤 항상 한 번도 그렇게 예외가 없었던 힌트가 나왔을 때는 그건 눈여겨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찾아보고 만약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월요일이라도 행동을 취했으면 이런 날벼락은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말에도 또 봤는데 제가 하도 주식을 하다 보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기 유튜브에 하도 알고리즘으로 다 그런 게 뜨잖아요. 주말에 그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뭐 무슨 뭐 갖가지 이유를 뭐 기술적인 이유 무슨 기본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음에 무슨 저점이 어떻게 나오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하면은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무슨 제가 준 자료를 받아가세요. 엄청 많던데 지금 그거 정말 위험한 거 저는 그런 거 데자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친구랑 베란다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장대비가 폭우가 내리는데 여름철처럼 손을 내밀어서 야 너 그 손 내밀어 나는 장대비 손바닥에 맞출 수 있어 넌 못하지 하면서 나 용감한 척하면서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팡 맞아요. 근데 그게 장대비가 아니라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가지고 내가 저점을 맞춰보겠다?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탱탱볼이 아니라요. 떨어질 때는 볼링공이에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미리 예단하려는 생각을 지금 그만둬야 되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주식은 정말로 주요 타이밍에 2, 3년 만에 한 번 내가 전 재산을 걸까 말까 한 그 타이밍에 한 번 크게 하고 그다음 쉬어야 돼요. 지금은 그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만든 장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만의 원칙인데 하도 떨어질 때는 막 엄청나게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올라갈 때는 온갖 무슨 풍선이 막 열기구를 타고 저 하늘을 올라갈 듯이 하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도 그래요. 옆 사람이 막 다 투자한다고 포모 현상 일으키면 나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이 지금처럼 막 오늘 언론사 기사가 나왔잖아요. 제발 주식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라고. 그럼 또 주식 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장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주식을 언제 해야 되냐. 월봉에서 20개월 선이 밑에 지금 기고 있을 때 5개월 선이 올라오면서 이런 쌍바닥이 나올 때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2017년부터 10년을 따졌을 때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럴 때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전재산을 걸 만한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지났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 평생 주식을 할 거니까 이번에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걸 복귀해야 돼요. 복귀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지금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리얼타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함부로 시도를 하지 말아라. 아까 어린애들이 장난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유리 조각일 수도 있고 볼링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떨어지는 칼날 잡아보겠다 한다가 내 손이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떨어지는 칼날을 안 잡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전략해봤고요. 지금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도 테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수들 테스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산 장비가 큰 위협은 되지 않을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 장비가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올지 이것도 몰랐잖아요. 중국산 장비가 튀어나올지 무슨 중국산 메모리 업체가 이렇게 부상이 될지 그건 몰랐지만 미리 고점의 징후를 보고 탈출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의 이유를 뭐 중국산 메모리, 중국산 칩 나오니까 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이미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뒤에 해석하면은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테스 지금 고점에서 50% 빠졌네요. 그렇죠? 이번 달에 종가상으로 46.30이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해도 10개월 선 정도까지는 가야 이제 믿을 만한 언덕이 이제 그제서야 나오거든요. 거기 가려면 10만 원이 깨져요. 그리고 지금 지금 저런 데일리 매수 매도에 지금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테스가 거기서 살아난다고 한들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좀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 메모리 업체,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어떤 저 부상의 기회예요. 우리가 전체 파이를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이건 또 사후 해석이지만 그래도 해드려요. 너무 이제 기술적인 얘기만 하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 중에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떤 요소의 하나는 됐겠다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중국이 이제 뭐 DUV 장비를 자국 국산화한다며요. 아직 ASML의 EUV 장비에 못 미치지만 뭔가 위협이 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여기서 커져서 슈퍼사이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파이 중에 이제 중국이 먹는 파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먹는 파이는 그러니까 파이가 워낙 커지긴 커져도 한국도 커지지만 중국 것도 커지니까 한국이 커져서 다 먹는 것보다 중국이 커지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못 먹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간 주가는 한국이 먹는 가치에 대해서 모든 걸 먹는 거에 대해서 커졌는데 중국이 먹는 거에 가치를 생각을 못했다 보니까 빠지는 거다. 이거 그냥 사후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요소가 얼마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테스를 지금 고수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미리 잡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미리 잡기보다는 자리를 잡고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수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잖아요. 수평 기간 조정도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이 부진하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1순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장중 한때 빨간불 켜내면서 고수들 곧바로 팔아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60조 원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64조 원을 하회를 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기판주 부진합니다. 대덕전자도 큰 폭으로 좀 빠지면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는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고수들 매도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대한 실망감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매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것까지 개인적으로 다 못 드리겠어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경고 드릴 건 다 드릴 것 때문에 뭐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에 연결되는 얘기라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애매하게 나왔죠. 근데 뭐 좋게 나왔더라도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적 발표랑 이 매매를 연결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2분기 실적이란 게 언제 장사한 거에 스냅샷을 우리가 보는 겁니까? 거기다 지금 최종 실적인 거 아시죠? 잠정 실적은 초에 나오잖아요. 초에 나온 잠정 실적조차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장사한 거를 초에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스냅샷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초 다 지나가지고 7월 29일 날 말일날 최종 실적은 그냥 그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나온 건데 그거 초에도 4, 5, 6월달 거라 늦는데 말에 나온 실적은 한 달간의 기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 그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까? 타이밍이 전혀 안 맞죠. 지금 움직이는 주가는 앞으로에 나올 실적, 앞으로 장사할 거를 선반영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물론 이 어닝 저기가 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요? 안 맞으니까요. 지금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 나왔고요. 장 초반에는 6,200선 회복하기도 했는데 현재 양지수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특징 업종별 흐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큰 폭으로 밀립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7에서 8%가량 낙폭을 그려내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단이 현재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강한 업종으로는 상대적으로 이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합니다. 일단 음식료와 또 이 금융단이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단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미국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특징적으로는 이 오를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깜짝 인상 기대감을 좀 받아가면서 금융업종이 오늘 강하고 또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정유주와 해운단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사족 보행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좀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붙어가고 있고, 또 현대차그룹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이 아틀라스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신규 부질 선정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됐는데요. 장 초반에 현대차와 이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 오토에버나 현대 모비스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현재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보틱스 관련한 소부장 종목들도 이런 조치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주가가 결정하겠죠. 수혜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이 되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20개월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죠. 2025년도 초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20개월선을 깬 적이 없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이 이제 거래일수가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봉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럼 1년 7개월 만에 20개월선이 깨진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드렸죠. 아주 오랜 기간 만에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은 거기가 이제 완전 저항이 돼서 올라가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제 차트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든 일이던 주던 월이던 연이던 5이평선하고 22평선 두 개만 까맣게 굵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두 개가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쌍바닥이니 쌍봉을 논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정색 5이평선과 빨간색 22평선의 그 그림을 보고 쌍바닥이니 쌍봉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개월선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이 질문하신 어떤 뭐 수혜가 있겠느냐 말겠느냐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혜보다 적거나 수혜가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수혜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20개월 선이 좀 붕괴가 된 만큼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이런 부분 짚어봤고요. 그럼 이런 변동성 장세 안에서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음식료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도 강합니다. 특히나 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특히 라면 관련해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많게는 38%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좀 5조 원을 넘어설 예정인데요. 지금 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 특징 종목 한 가지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오늘 삼양식품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삼양식품도 세계적이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상장되어 있는 기업처럼 정말로 세계 탑이면은 지금 굉장히 피할 곳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 지금 코카콜라나 몬스터 베버리지 다들 아시잖아요. 에너지 음료 마시시고 코카콜라 맨날 드시죠. 지금 신고가 갔거든요. 역사상 신고가. 그리고 에브비나 암젠 같은 제약바이오도 신고가를 갔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지는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업종들이 비벼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삼양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더라도 지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거거든요. 어쨌든 삼양식품이 지금 8%나 급등하고 있네요. 자, 삼양식품도 보시면 어디서 버티고 있냐면 20개월 선에서 진짜 끈덕지게. 야, 진짜 지지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이 올해 들어서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지금 20개월 선을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정말로 여기 보시면은 밑꼬리가 어쨌든 지금 이 방어력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 깨지면 얘도 삼양식품도 2023년도부터 시작된 20개월 선 위에서 상승이 깨집니다.
근데 여기를 정말 지켜내고 장에서 버틴다고 하면은 계속 강한 지지력은 보여줄 것 같네요. 20개월선만 안 깨지면. 그래서 지금 약간 삼양식품이 비빌 만한 언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간밤에도 역시나 방어성 성격이 짙은 미국 증시 코카콜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현재 삼양식품이 크게 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지수 자체를 견인하긴 어렵지만 현재 그래도 좀 괜찮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화장품입니다. 아까 뭐 삼양식품 지지력이 좋다고만 표현한 게 아주 제가 원하는 예쁜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한국콜마나 지금 화장품주도 좀 방어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제약바이오가 기본적인 방어력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아무리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죽지 않아야 되니까 약은 먹어야 되고 입에 풀칠은 해야 굶어 죽지 않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불황이면 화장을 더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방어력이 있는데 이제 화장품은 K뷰티라고 해서 성장성도 조금 붙은 거죠. 어쨌든 지금 OEM, ODM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한 가지 안 좋은 건 CNC 인터내셔널만 안 좋아요. 지금 그 CNC 인터내셔널만 혼자 그쵸 주가가 2024년도에 이미 얘가 끝났어요, 사실. 2024년도에 이렇게 20개선 깨지면 하면 안 돼요. 요것도 하나 얘가 또 됐네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던 게 20개선 깨지잖아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2년 동안 쳐다도 안 봤으면 이거 피했죠. 자, CNC 인터내셔널 빼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중에 한국콜마 볼 텐데 지금 15년도 6월 달에 고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두들기고 있죠. 15년도 6월 달 저기 고점만 벗기면 진짜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새로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면 쉽죠? 근데 그림 많이 그린 데다 막 선 그어보세요. 내 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매물대를 소화하면 편하게 올라가는데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저항을 받아요. 지금 쭉 밀렸죠. 시장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이 한국콜마가 이 고점을 인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는 사후 해석이라 제가 몇 프로 때문에 저렇게 작용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 그림 보고 행동할 뿐이에요. 지금 일단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더 윗벽이 약해져 있겠죠. 한번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12만 원을 돌파하는 그림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우리나라 K뷰티를 뒷받침해주는 OEM, ODM 기업들. 이것도 아까 음식료랑 더불어서 약간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업종, 섹터 그리고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방어성 성격을 띠는 또 다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오늘 화장품을 꼬마 버블로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 종목은 한국콜마 또 코스맥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급락에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지만 나스닥은 반도체 투매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시장을 지탱한 것은 국제유가 급락이었다. 이란과 사우디 간 협상 기대감에 유가가 4% 넘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고 헬스케어와 금융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격 우려가 겹치며 큰 폭으로 밀렸다. 반도체 ETF는 2008년 이후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고 마이크론과 AMD도 급락했다. 애플은 장중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29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다. 이번 결과가 AI 투자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은 여러분께 네이버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이 있었잖아요.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 파고를 넘나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여러 기업에서 협력을 맺었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래도 네이버 주가가 가장 튀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이버 어느 점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예. 그 당시 이제 우리 시간은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젠슨 왕도 만나고 또 뭐 샘 올트만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그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그 다음에 SK그룹과 엔비디아, 뭐 SK그룹이라 한다면 저기 SK텔레콤과 하이닉스인데 이런 크게 세 정도의 이제 국지가 큰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협약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체가 뚜렷했던 것이 엔비디아와 네이버입니다. 제일 실체가 모호했던 것이 SK그룹과 엔비디아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공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SK그룹은 엔비디아랑 이제 무슨 그 협업을 한다고 하면서 5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얘기했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5천억 달러에서 어느 것이 그러니까 SK그룹이 엔비디아에게다가 이제 지급하는 돈은 얼마고 엔비디아는 또 SK에게 지급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갖다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상존했다는 것을 갖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 블룸버그에다가 이제 그 젠슨랑 인터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주고받은 그 상품의 합이 이제 5천억 달러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이게 대단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뭉뚱그려서 했을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체가 어느 정도 대단한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제 네이버와 이제 그 엔비디아는 공시도 나왔고 공시가 나왔다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물려 보면서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와의 협업에서 가장 이제 실체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는 그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말미암아서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가 가장 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됐던 게 엔비디아와 만났더니 갑자기 이제 협업을 하게 됐고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됐다는 거예요. 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의 1대, 2대, 3대 주주. 어제 3대 주주는 엔비디아가 됐다고 하니까 근데 각각 이 지분율 있잖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와 엔비디아 협업에서 실체가 있다고 말한 분이 바로 이건데요.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네이버에다가 1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0억 달러로 하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1,500원을 계산하면 약 1.5조 원이고 1,400원이면 1조 4천원 낮아지겠죠.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블랙락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 기관이죠. 블랙락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로는 네이버의 창업주 이혜진도 뭐 한 3%나 아니 한 5%나 10%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이혜진 의장 의외로 지분율이 작습니다. 지분율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경영권을 갖다 흔들림 없이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굵직굵직 큰 기업 중에 총수 중에서 가장 경영에 열심이고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사실은 외국 주주들 입장에서 다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혜진 의장에 반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다시피 네이버가 처음에 출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검색이었죠. 검색을 출범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네이버가 언제 주가가 변동하느냐, 언제 네이버 주가 올라갔다가 혹은 또 왜 내려가느냐, 검색에 대한 그 MS가 줄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네이버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는 언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느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이커머스, 네이버의 쇼핑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매출 올라갔냐, 이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네이버가 검색 포털이었다가 지금 검색 포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커머스, 쿠팡 같은 이커머스, 이마트 같은 그런 그 상품을 갖다가 트레이드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무엇이냐? 이해진 의장이 그립을 꽉 잡고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네이버가 됐고, 그래서 이해진 의장이 불과 4% 미만의 지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권은 이제 튼실하다라는 맥락이고,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가 이런 맥락에서 또 한 번 네이버가 변신하는데 엔비디아가 큰 기폭제가 된다. 네이버가 무엇을 변신하냐? AI 팩토리 기업. 그 AI 팩토리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준다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3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물론 이제 땅값도 포함되니까 뭐 국가마다 천차만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1기가와트 정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도 더 많죠.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는데 변신하는데 엔비디아가 내가 그럼 너 변신하는데 자금도 주고 그다음에 당연히 GPU도 이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죠. 이런 점에서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기업에서 한번 도약을 했다가 이제는 어떤 기업으로 도약을 하느냐?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기업으로 변화한다. 이걸 한 문제로 요약하면 AI 팩토리라고 얘기하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업이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또 한 번 기업이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막 보니까 또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지분율이 한 4.5%, 3대 주주니까 5%까지는 넘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AI 그 팩토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갖다 입력을 하면 입력한 키보드의 정보가 해당 서비스를 갖다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우리한테 모니터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용어가 있는데 토큰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페르메터 용어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챗GPT를 말미암아서 엄청난 충격을 인류가 겪고 있는데 이 충격을 갖다가 실체하려면 반드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한 60% 정도의 그 비용을 누가 차지하느냐? 엔비디아의 그 칩과 그다음에 이제 그 HBM으로 말미암은 메모리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기업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결국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가 미국에서 시작해서 출범했지만 전 세계가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용하고 싶으려면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50조에 해당하는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구축해야 되고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장비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장비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운영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이 PC를 갖다가 사무실이든 집에서든 PC를 하나 이제 장만해요. PC를 장만하는데 내가 그냥 PC를 그냥 통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용산이나 근처에 가서 메모리나 CPU 다 일일이 다 지명을 한 다음에 해당 PC를 조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50조짜리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한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조립, 그다음에 냉각 어떻게 할 것이며 전력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엄청난 이슈를 갖다 누가 다 해결해야 되냐?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무슨 AI 데이터 센터 운영했어? 라고 의문을 표시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세종에 네이버가 국내에서 최대 그 AI 데이터 센터인 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미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에서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할 만한 이미 역량이 입증됐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를 손잡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손잡은 이상 국내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요.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네이버는 엔비디아 손잡고 운영하고 있던 이 AI 데이터 센터의 영역을 갖다가 당연히 해외로 확장하고 싶어 한다. 어디로 확장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동남아도 확장하고 싶어 하고 또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곳이 어디냐? 중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사업의 변곡점을 지나게 된 중요한 어떤 매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AI 서비스 중에 이제 눈여보게 되는 게 중동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소버린 AI 이쪽으로도 뭐 공략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나 보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소버린 AI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민간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중동 같은 국가에서는 그냥 아마존이나 뭐 지금 아마존 실제 UAE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나 UAE나 중동의 국가들이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을 때 해당 국가의 정보를 왜냐 입력하면 다 나가니까요. 뭐 이미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챗GPT가 이제 서비스 되고 나서 불과 6개월 이내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공지를 내렸습니까? 직원들한테 너네 영업과 업무랑 관련된 질문을 챗GPT 하지 말라. 왜? 챗GPT가 쌓아놓고 그걸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삼성전자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물며 민간 기업도 그런데 사우디 같은 중동의 최대 국가가 만약에 UAE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이용한다. 그래서 그 사우디에는 여러 가지 국방, 외교, 안보, 유가랑 이런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고 데이터 센터가 축적이 됐을 때 그것을 당연히 아마존에서 이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그 독재 국가일수록 내부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하죠. 외부로 새는 걸 갖다가 꺼리죠. 이러니까 중동 국가 대부분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AI를 쓰고 싶긴 하지만은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민간 기업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써야 되니까 여기에 내심 꺼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떻게 하고 싶냐? 자체적으로 사우디가 운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우디 운영할 때 결국 네이버가 이런 어떤 궤가 맞아서 이미 그 네이버는 사우디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우디에 있는 여러 이제 주요 도시를 갖다가 트윈시티라 해가지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그 돌릴 수 있는 사업을 이미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꽤 덩치가 큰 사업을 해서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중동에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서버린 AI에 대해서 특별히 자국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되게 꺼려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네이버가 엔비디아랑 손잡고 중동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짜리 하나 AI 데이터 센터 하나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얼마 돈이 필요하냐?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팩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큰 시장 갖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랑 손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지분 제휴가 엔비디아가 뭐 기존 네이버 주주를 배려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점도 사실은 그 위시적이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5% 넘기지 않았어요. 5%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 이상이 넘었을 때 지분 매각했을 때 지분 매각한 의무 공시가 생기는데 5% 미만이니까 야 이거 엔비디아 어느 시점에 슬쩍 자리를 빼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 당장 국내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중동에 엔비디아가 진출하고 싶다. 엔비디아 진출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하드웨어를 갖다가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인 거지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을 골라야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해당 자기의 국가가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위탁 운영하기에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럼 미국이 아닌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 있느냐? 네이버가 떠오른 것입니다.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은 사실 거기서 배제된 것이고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도 배제된 것이고 네이버가 이미 사우디랑 손잡은 경험이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젠슨항이 네이버를 갖다 낙점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있으니까 설령 엔비디아가 5% 미만의 지분을 4.5% 갖고 있지만 지분을 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번에 엔비디아가 10조 원을 갖다 네이버에 투입을 했던 것은 무슨 말이냐? 유상증자의 하나거든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는 주가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약 주가가 한 4.5% 정도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시를 보면 유상증자를 대규모 할 때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자금을 갖다 투입하는 고객에게, 투자자에게는 배려 차원에서 3% 내지 5%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에 종가 기준 내지 3에서 5%를 싸게 해줘도 사실 시장에서 그거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사실은 그 10조 원이나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가용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 할인해 준 것을 시장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번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주냐면 전혀 할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3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네이버 주주들을 배려하면서 할인을 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그 배려했다는 그 대목지 하나 무엇이 있느냐? 할인도 할인이지만은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그 이번에 사실은 그 유상증자 들어오면서 이 유상증자 들어온 자금을 갖다가 보호예수를 묶어놨어요. 물론 팔 리도 없겠지만 보호예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기존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로 들어온 돈이 자금의 투자 이 보통주가 언제 풀릴지 모르다. 이제 행오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번에 보호예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당분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이제 네이버가 이제 기존 주주들을 갖다 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자막에 보시는 대로 네이버 갖고 있던 자사주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면 당연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네이버 유상증자를 말미암아서 4.5% 정도가 희석이 되는데 네이버가 발맞춰서 같은 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공시하면서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엔비디아 유상증자 때문에 희석되는 그 주가는 얼마냐? 1.5%에 불과합니다. 그중 1.5%는 하루에도 1.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10조 원이 돈이 들어와도 자기의 주가가 희석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유상증자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좀 희석시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예, 예. 거네요. 그리고 이 이슈에 갑자기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거론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엄청난 50조 원이라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무엇이 있냐면 공시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최수연 네이버 CEO가 이제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브루필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브루필드는 캐나다의 사모펀드인데 브루필드가 우리가 네이버랑 손잡고 해외 진출할 때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자금을 갖다가 브루필드가 이제 대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필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AI 데이터 센터가 자금도 5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또 하나 무엇이 이제 그 골칫거리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한마이거든요. 그러면 중동에도 아무리 사우디가 석유가 많아도 당장 그 만약에 1기가짜리 데이터 센터를 진다면 화력 발전이든 LNG든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브루필드가 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돈도 돈이지만 브루필드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느냐?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수주할 때마다 우리가 나온 뉴스가 무엇입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는다.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얼마를 떼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브루필드가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네이버가 중동이나 다른 나라 진출할 때 자금도 받지만은 해당 국가의 원전을 지으려할 때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도면을 갖고 있죠. IP를 갖고 있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도면을 주고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원전을 지어라 라고 요구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쁠 것이 없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삼각동맹, 네이버, 엔비디아, 브루필드의 삼각동맹에 은근슬쩍 당연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이리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젠슨항과의 10조 원짜리 유상증자와 젠슨항의 이제 우선 배정을 GPU 를 네이버에 해줄 텐데 이것이 네이버와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에도 큰 분기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또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기업 분석 해봤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시 일정 관련해서 특징 종목들 소식 짚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내일은 삼성전기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배 이상 뛰었고 이 변동성 장세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주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MLCC 관련한 기업인데요. 오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의 내일 나올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파란색이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입니다. 시장은 현재 이 전망치
27일 매출이 3조 3,0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01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2.1%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 상승, 무려 영업이익이 88%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영업이익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무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AI 서버용 MLCC와 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판매 확대가 즉 이 수익성 개선시켰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AI 서버용 전력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고신뢰성, 고용량의 MLCC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MLCC가 아니라 AI 서버용의 MLCC는 일반 서버용보다 탑재량이 훨씬 많고 또 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에만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 계약 규모 총 7,500억 원을 따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관련한 소식입니다. CPU, GPU, AI 가속기 등 이 고성능 반도체를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고부가 패키지 기판입니다. 최근에도 이 AI 반도체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제조 난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공급 확대 속도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산 능력 확충에만 2,039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중 MLCC 관련한 이 컴포넌트 사업부에만 75% 이상 좀 들어갔고요. 내년 이후 더 본격적인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4조 6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을 합치면 거의 7조 7천억 원의 가량 투자를 하는데 이 지금까지 7년까지 있었던 투자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MLCC 관련한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울반도체와 삼화컨덴서가 7%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9% 넘게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가량 떨어졌는데 10%, 아모텍도 15% 넘게 현재 파란불입니다. 삼성전기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6,000선을 이탈하던 코스피 결국 5,600선까지 떨어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게 내일 또 뵙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